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비오는 밤 깊은 산속에서 신하들에게 생매장 당할 뻔한 재벌 회장과 그를 목숨 걸고 구조한 한 여성의 실화입니다. 수천억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친아버지를 2번이나 죽이려 한 재벌 2세, 그리고 억울한 누명으로 세상을 등졌던 간호사가 펼치는 숨막히는 반전. 돈이 사람을 어떻게 괴물로 만드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큰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밤 사람이 산채로 땅에 묻히는 걸 목격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한밤중이었어요. 깊은 산골 어둠 속에서 저는 땅에 푹푹 빠지는 장화를 질질 끌며 산비탈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낮에 심어놓은 어린 묘목들이 빗줄기에 쓸려 내려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이 산에서 나무를 가꾸는 게 제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 멀리 산길 끝자락에 검은색 SUV 2대가 불을 끈 채 멈춰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 이 빛 속에 한밤중에 차가 2대나 서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서둘러 손전등을 끄고 바위 뒤로 몸을 숨겼어요. 우비를 입은 사내들이 차에서 무언가를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이었어요. 손과 발이 결박된 노인이 진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노인은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몸부림을 쳤지만 사내들은 태어냈어요. 마치 물건을 다루듯이요. 회장님, 이제 그만 편히 쉬시죠. 아드님께서 아주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사내가 품에서 칼을 꺼냈어요. 그리고 주저없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노인의 복부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삼켰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소리를 내서는 안 됐습니다. 저도 저 사내들에게 발견되면 끝장이니까요. 노인이 몸을 움찔거렸지만 사내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태연하게 삽을 들어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지갑과 휴대폰을 꺼내 불에 태워 증거를 없앤 뒤 노인을 구덩이에 밀어넣고 흙을 덮었어요. 마치 일상적인 작업처럼 너무나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차바퀴 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저는 바위 뒤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땅에 묻는다는 게, 그것도 제 눈앞에서 벌어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빗소리만이 산을 채웠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서 구덩이로 달려갔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손톱 밑으로 돌멩이가 박히고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땅속에 묻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죽었든 살았든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계세요. 정신 차려요. 한참을 파헤치자 흙 속에서 파들파들 떨고 있는 노인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따뜻했어요.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노인을 끌어올렸어요. 노인은 입 안가득 진흙을 뱉어내며 가까스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살아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정신 놓으면 안 돼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노인이 초점 없는 눈을 뜨고 제 손을 움켜잡았습니다. 그 손의 힘이 놀라울 정도로 강했어요. 살고 싶다는 의지가 그 손에서 느껴졌습니다. 살려, 주게,
제발. 복부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우비가 금세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제 겉옷을 벗어 상처를 꽉 눌렀어요. 지혈을 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었어요. 이 깊은 산속에서 이 비오는 한밤중에 누구에게도 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이 노인을 살려야만 했습니다. 간호사였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3년 전 저는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게 제 일이었고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환자 치료비 횡령 혐의를 뒤집어 쓰고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진범은 따로 있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권력 있는 사람의 말이 진실이 되는 세상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저는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와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싫었고 세상이 무서웠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서 죽어가는 이 노인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노인을 제 등에 업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빗물에 미끄러지는 발을 다잡으며 이를 악물고 산등성이 넘어 제 오두막을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 같았어요. 노인의 체중이 제 등을 짓눌렀고 비는 시야를 가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오두막에 도착한 저는 노인을 평상에 눕히고 서둘러 구급함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물건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간호사 시절의 기억을 되살리며 상처를 살펴봤어요. 깊었지만 장기는 피한 것 같았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바늘을 깨었습니다. 실을 깨어 상처를 봉합하기 시작했어요. 바늘이 살을 파고들 때마다 노인의 몸이 움찔거렸습니다. 마취도 없이 꿰매는 거니까 고통이 엄청났을 거예요. 하지만 노인은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고 있었어요. 병원엔 갈 수 없어요. 여기서 제가 꿰매야 해요.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됐어요. 봉합을 마쳤습니다. 항생제를 놓았어요. 노인이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더니 떨리는 손으로 제 손바닥에 글씨를 적었습니다. 금강. 금강이라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할아버지, 금강이 뭐예요? 노인은 대답 대신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밖으로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산등성이를 훑으며 올라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놈들이 돌아온 거예요. 노인이 죽지 않았다는 걸 알아챈 걸까요? 아니면 시체를 확인하러 온 걸까요? 어쨌든 저놈들이 이 오두막을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바닥에 지하 저장고 문을 열어 노인을 숨겼어요. 원래는 김장 김치나 곡식을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사람을 숨기는 데 써야 했습니다.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숨죽이고 계셔야 해요. 제발 부탁드려요. 지하에 노인을 내려보낸 뒤 저는 서둘러 증거를 지웠습니다. 피 묻은 천들을 치우고 토끼 사체를 꺼내 구석에 놓았어요. 평소 산에서 잡아 말리던 토끼였습니다. 방안을 일부러 엉망으로 만들고 머리를 풀어 헤쳤어요. 옷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침을 흘리며 벽에 기대 앉았어요. 미친 사람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어렸을 적 정신병동에서 봤던 환자들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초점 없는 눈, 의미 없는 중얼거림, 불규칙한 움직임. 저놈들이 저를 미친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의심을 사지 않을 테니까요. 잠시 후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들이 거칠게 오두막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척하며 벽에 더 바짝 붙었어요. 온몸을 떨면서 말이죠. 이봐,
여기서 혼자 사는 거야? 노인네 하나 못 봤어? 저는 일부러 침을 흘리며 초점 없는 눈으로 사내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들은 누구야? 우리 엄마 보러 왔어? 엄마는 산신령님이 데려갔는데. 엄마 어디 갔어? 사내 중 한 명이 코를 감싸쥐며 투덜거렸어요. 이 여자 완전히 미친년이네. 여기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야? 썩은 내 장난 아니네. 다른 사내가 바닥에 떨어진 피 묻은 천 조각을 발견하고는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뽑힐 듯이 아팠지만 저는 연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 피는 뭐야? 너 그 노인네 숨겨줬지? 바른 대로 말 안 해? 어디 숨겼어? 저는 구석에 놓인 죽은 토끼 사체를 가리키며 깔깔거렸습니다. 토끼야, 토끼. 우리 토끼가 아파서 내가 약 발라줬어. 아저씨도 토끼 고기 먹을래? 맛있어. 사내들은 역겹다는 듯 저를 밀쳐냈어요. 저는 바닥에 넘어지면서도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요. 사내들이 오두막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장롱을 열고 이불을 들추고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하 저장고는 찾지 못했어요. 입구가 너무 작고 잘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여긴 아무것도 없다. 가자. 이 미친년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사내들이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한참을 더 기다렸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한참을 기다린 뒤 저장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노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숨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놈들 갔어요. 할아버지, 들리세요? 노인이 힘겹게 눈을 뜨고는 제 옷소매를 꽉 붙잡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내 아들이 나를. 말을 끝맺지 못하고 다시 의식을 잃는 노인을 보며 저는 전율했어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손전등 불빛들이 산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노인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찾아낼 때까지 산을 뒤질 겁니다. 저는 이 노인을 살리는 길이 곧 제 목숨까지 거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을 댄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산채로 묻는 광경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노인을 살리는 게 저 자신을 살리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3년 동안 이 산속에 숨어 살면서 저는 사람들을 피했어요. 세상을 등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구한다는 게 제게도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여기서 절대 죽게 안 둬요. 새벽녘이 되자 비는 잦아들었지만 하늘 위에서 윙윙거리는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드론이었어요. 저놈들은 첨단 장비까지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대체 누구이기에 이토록 철저하게 제거하려는 걸까요? 노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열이 올랐습니다. 상처가 감염될까봐 걱정이 됐어요. 항생제를 더 놓고 이마에 찬물 수건을 올려놨습니다. 간호사 시절 응급실에서 배운 대로 했어요. 할 수 있는 건 그게 다였습니다. 할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시죠? 이제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저놈들이 드론까지 띄웠어요. 여기 있으면 들킬 거예요. 노인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눈빛에 고통이 가득했어요. 나 때문에 자네까지 위험해지는구나. 그냥 나를 두고
가게. 그런 소리 하실 거면 차라리 숨을 참으세요. 제가 살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중도에 포기하는 건 제 사전에 없어요. 저는 차가운 진흙을 퍼올려 노인의 얼굴과 옷에 꼼꼼하게 발랐습니다. 간호사 시절 응급실에서 배운 지식이었어요. 체온을 낮추면 열감지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걸 발라야 열감지 카메라에 안 걸려요. 조금 차가워도 참으셔야 해요. 이런 걸 어디서 배웠나? 자네는 보통 내기가 아니구먼. 살다 보니 별걸 다 배우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제 등에 꽉 매달리세요. 흔들려도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저는 튼튼한 로프로 노인을 제 등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수풀이 우거진 비탄방로로 발을 들였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등 뒤에서 노인의 고통스러운 호흡이 들려왔어요. 상처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습니다. 저 멀리서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쪽은 발자국이 없다. 저 아래 늪지대 쪽을 더 훑어봐. 저는 신고 있던 장화 한쪽을 벗어 반대편 늪지대 쪽으로 힘껏 던졌어요. 미끼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노인에게 속삭였습니다. 신발 한쪽을 미끼로 던졌어요. 그 사이에 우리는 저 암벽 구간으로 가야 해요. 소리 내면 안 돼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내가 살아서 돌아가면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네. 은혜는 살아서 갚으세요. 지금은 말씀 아끼고 버티는 데만 집중하세요. 가파른 암벽 구간의 좁은 틈새로 몸을 숨기며 나아갔습니다. 바위가 손을 베었지만 아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드론이 머리 위를 지나갈 때마다 바위처럼 굳은 채 숨을 멈췄습니다. 노인은 배의 통증이 심해지는지 제 어깨를 이빨로 꽉 깨물며 비명을 참았어요. 어깨에 피가 배어 나왔지만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어오르자 거대한 폭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폭포 뒤편의 작은 동굴로 노인을 옮겼어요. 이곳은 제가 산나물을 채취하다 우연히 발견한 은신처였습니다. 물소리가 크게 울려 퍼져 대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 염려도 없었어요. 배는 좀 어때요? 상처가 터지지는 않았나 봐요. 노인이 젖은 얼굴을 닦아내며 안주머니에서 작은 비닐 뭉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펼치지 못했어요. 제가 받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비닐 속에는 마이크로 필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있으면 내 아들놈을 무너뜨릴 수 있네. 금강그룹의 모든 비리가 여기 담겨 있어. 금강그룹.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재벌 중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인은 정말 아드님이 시킨 짓인가요?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죠? 노인이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동굴 밖 물줄기를 바라봤습니다. 돈이 무섭더구먼.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게 돈이야. 진우 그놈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회장 자리가 그렇게 급했나 보지. 내가 살아있으면 회사 개혁을 단행할 거라는 걸 알았을 거야. 부정한 돈은 다 토해내고 깨끗하게 시작하려 했어. 그게 그놈에겐 위협이었겠지. 저는 필름을 받아 제 외투 깊숙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거대한 재벌 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돈보다 무서운 게 사람 마음이에요. 저는 돈 때문에 사람 버리는 꼴 수 없이 봤어요. 노인이 제 손목을 잡으며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나를 돕나?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 텐데. 저는 배낭에서 항생제 주사기를 꺼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도 세상한테 버림받아 본 적 있거든요. 그때 누가 내 손 한 번만 잡아줬으면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들 외면했어요. 제가 억울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주사를 놓으며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3년 전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환자 치료비 횡령 혐의였죠. 하지만 진범은 따로 있었어요. 제가 보살피던 환자의 보호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권력자의 친척이었고 저는 아무 연줄도 없는 평범한 간호사였죠. 경찰도 병원도 동료들도 모두 그 사람 편을 들었어요. 증거가 없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증거를 찾으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노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속으로 온 건가? 네. 사람들이 싫었어요. 세상이 무서웠고요.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지금 할아버지를 돕고 있잖아요.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나쁜 일을 당했을 뿐이지. 폭포 아래쪽에서 킬러들이 수색경과 함께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독한 산초가루 주머니를 꺼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털어냈어요. 사냥개들이 재채기를 하며 후퇴했습니다. 산에서 배운 생존 기술이었어요. 며칠을 숨어 지내며 노인의 상태는 점점 나아졌습니다.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어요. 동굴 안에서 저는 노인에게 간단한 운동을 시켰습니다. 근육이 굳지 않도록 해야 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강승만이야. 금강그룹 회장이지. 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금강그룹. 그 재벌 회장님이셨어요? 근데 왜 가족들이? 욕심이지. 내가 죽으면 진우가 회장이 되고 미선이가 부사장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동안 빼돌린 돈을 계속 숨길 수 있고 나는 그걸 다 알고 있었어. 증거도 모았고. 그래서 저놈들이 급하게 움직인 거야. 그럼 그 필름에 차명 계좌, 비자금, 뇌물 리스트, 회계 조작 증거 전부 다 들어있어. 이걸로 저놈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어. 저는 필름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작은 물건이었지만 이게 수천억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회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진작 검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증거가 있으셨다면서요. 강승만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바보 같지?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감옥에 보내겠나? 개과천선하길 바랐어.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했지. 한 번만 더 하다가 결국 이 꼴이 됐어. 지금은 후회하세요? 후회? 당연하지. 정을 끊었어야 했어. 그랬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텐데. 내가 너무 약했어.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회장으로서 냉정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드론 소리도 들리지 않고 사내들의 발소리도 멀어졌어요. 저놈들이 포기한 건지 아니면 다른 곳을 수색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강승만의 상처는 거의 다 아물었습니다. 이제 걸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산을 내려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어느 날 밤 강승만이 말했습니다. 수연 씨, 네, 회장님. 자네 이름이 임수연이라고 했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죽었을 거야. 아니에요. 저도 할아버지를 구하면서 제 자신도 구한 것 같아요. 3년 동안 이 산속에 숨어 살면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에 불과했어요. 하루하루 그냥 시간을 보낼 뿐이었죠. 그런데 할아버지를 구하면서 제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자네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 병원 사람들이 눈이 멀었던 거지. 감사해요. 그런 말씀 들으니 위로가 되네요. 강승만이 품에서 작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더러워졌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어요. 이 번호로 연락해. 내 오랜 친구야. 변호사인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사람한테 연락하게. 무슨 일이요?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르는 일이지. 진우 그놈들이 포기했을 리 없어. 분명 다시 올 거야. 그때 만약 내가 죽으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안 그럴 거예요. 수연 씨 들어. 만약 내가 죽으면 그 필름을 이 사람한테 전해줘. 그리고 내 유언이라고 전해. 진우와 미선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라고. 용서는 없다고. 저는 명함을 받아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랐지만 만약을 대비해야 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를 꼭 살려드릴 테니까요. 고마워, 수연아. 이제 나를 회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편하게 불러줘.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고. 아버지요? 응. 진우와 미선은 이미 내 자식이 아니야. 하지만 자네는 진짜 내 딸 같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족을 잃고 혼자였던 저에게 누군가 다시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아버지, 그래, 내 딸.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누군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제가 누군가를 지킨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굴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저놈들이 결국 찾아낸 거예요. 나와 강승만. 내가 여기 있는 거 다 안다. 순순히 나오면 고통 없이 보내줄게. 강승만이 필름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도망쳐. 뒷문으로 나가. 저 필름만은 지켜야 해. 아버지는요? 아버지 두고 못 가요. 괜찮아. 나는 늙은이야. 하지만 자네는 살아야 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하니까. 싫어요. 같이 가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때 동굴 입구로 사내들이 들어왔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어요. 거기서 움직이면 쏜다. 저는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달려갔고 총소리가 동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제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주머니 속 필름을 꽉 움켜쥐고요. 이번만큼은 직접 보겠다고, 끝까지 가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강승만 회장님이 목숨 걸고 지킨 진실을 제가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산을 미친 듯이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또 한 번 울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승만 회장님이 목숨 걸고 제게 맡긴 필름이 주머니 속에서 뜨겁게 느껴졌어요. 살아남아야 해. 진실을 밝혀야 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번호를 눌렀어요. 벨이 울렸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강승만 회장님이 위험해요. 저한테 연락하라고 했어요. 누구시죠? 강 회장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숨을 헐떡이며 지난 며칠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들었어요. 지금 어디십니까?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안 돼요. 저놈들이 저를 쫓고 있어요. 대신 제가 갈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변호사가 주소를 알려줬고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골목을 돌고 돌아서 꼬리를 떼어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변호사 이름은 박정훈이었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필름을 받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만 있으면 강진우와 강미선을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강 회장님의 생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돌아가셨다면 살인죄 살아계시다면 살인미수죄가 성립되니까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죠. 박정훈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금강그룹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경찰 안에도 그들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칫하면 증거가 사라지고 우리만 위험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숨어 계세요. 제가 강 회장님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필름을 현상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한 곳에 백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변호사가 마련해준 작은 원룸에 숨었습니다. 창문도 작고 해가 잘 들지 않는 반지하였어요. 하지만 안전했습니다. 며칠을 그곳에서 지내며 뉴스를 확인했어요. 금강그룹 강승만 회장, 건강 악화로 입원. 뉴스에서 강승만 회장 소식이 나왔습니다. 살아계셨어요. 하지만 중환자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총을 맞았지만 급소를 피했나 봐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회장의 아들 강진우 부회장이 당분간 회장 직무를 대행할 예정입니다. 화면에 나온 강진우의 얼굴을 보며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사람이 친아버지를 죽이려 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태연하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쾌유를 빌며 제가 회사를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거짓말쟁이, 위선자. 저는 TV를 꺼버렸습니다. 박정훈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그는 현상한 필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자료면 충분합니다. 차명 계좌만 수십 개고 비자금이 수천억 원입니다. 뇌물 받은 정치인, 공무원 리스트도 있고요. 그럼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아직 부족합니다. 강 회장님이 의식을 찾고 직접 증언해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해요. 회장님은 언제 깨어나세요? 글쎄요. 병원에서는 한 달은 걸릴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강진우가 아버지 병실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도 면회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의료진도 자기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강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진실을 말씀하실 테니까요. 그 전에 입막음을 하려는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승만 회장님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강진우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병원에 제가 들어가 보겠어요. 회장님을 만나야 해요. 미쳤습니까? 강진우 사람들이 즐비한데 어떻게 들어간다는 겁니까? 방법이 있어요. 저는 간호사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시스템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도요. 며칠 뒤 저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안경을 썼습니다. 간호사 가운을 입었어요. 변호사가 구해준 가짜 신분증으로 병원에 지원했습니다. 파견 간호사로요. 경력이 많으시네요. 마침 중환자실에 사람이 필요했는데 잘 됐습니다. 면접을 보고 합격했어요. 3일 뒤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강승만 회장님의 병실은 특별실이었어요. 문 앞에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기 회장님 병실인가요? 간호사시죠? 신분증 보여주세요. 신분증을 보여줬고 경호원이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의심하지 않았어요. 들어가세요. 하지만 5분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강승만 회장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온몸에 기계가 연결돼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계셨습니다. 꼭 깨어나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수연이가 여기 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강진우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차트를 확인하는 척했습니다. 간호사, 아버지 상태는 어때? 안정적입니다. 다만 의식 회복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가봐. 저는 서둘러 병실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하지만 들키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일하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강진우는 하루에 2번씩 병실을 찾았어요. 그리고 의료진에게 압박을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면 바로 연락해. 누구보다 먼저 내가 알아야 해. 저는 알았습니다. 강진우가 무엇을 하려는지.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입막음을 하려는 거예요. 증거를 인멸하고 모든 걸 덮으려는 겁니다. 어느 날 강미선도 병실을 찾았습니다. 강승만 회장님의 딸이에요. 그녀는 오빠 강진우와 복도에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오빠, 정말 괜찮은 거야? 아버지가 깨어나면 모든 걸 말하실 텐데.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했어. 깨어나시면 또 한 번 기회가 생기는 거지. 또 한 번이라니? 이번엔 실수 없이 끝낼 거야. 병원에서 사망하는 건 흔한 일이잖아. 오빠, 그래도 친아버지를. 미선아, 우리가 이미 어디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물러설 순 없어.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우리는 감옥 가는 거야.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인간들이 또다시 회장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병원에서 사고로 위장해서요. 그날 저녁 저는 박정훈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놈들이 또 회장님을 죽이려 해요. 이번엔 병원에서요. 알겠습니다.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안 돼요. 아직은요. 증거가 없잖아요. 제가 들은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녹음을 해야 해요. 저놈들이 직접 인정하는 걸 녹음해야 합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진우와 강미선이 다시 만날 때 녹음기를 숨겨놓는 거예요. 그들의 대화를 증거로 남기는 겁니다.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강진우가 강미선을 병원으로 부른 거예요. 저는 미리 회의실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놨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곧 깨어나신대. 의사가 그러는데 이틀 안에 의식을 찾으실 거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일 밤에 끝낼 거야. 산소호흡기를 잠깐 끄는 거지. 그러면 자연사로 보일 거야. 오빠, 정말로 그렇게 하는 거야? 미선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버지가 살아나시면 우리는 끝이야. 그 필름 때문에 다 끝나는 거라고. 필름? 그게 뭔데? 아버지가 우리 비리를 다 모아놓은 증거야. 어디 숨겼는지 몰라서 미치겠어. 그 산속에서 분명 죽였다고 보고받았는데 살아서 병원에 왔잖아. 그 사이에 누군가 구해준 거야. 누가 구해줬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그 사람도 찾아내야 해. 필름을 갖고 있을 테니까.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녹음기가 모든 걸 담고 있었어요. 오빠, 난 무서워. 이미 아버지를 한 번 죽이려 했잖아. 또 하면. 걱정 마. 이번엔 완벽하게 할 거야. 내일 밤 자정에 내가 병실에 들어갈 거야.
간호사들 교대 시간이라 아무도 없을 때야. 알았어. 난 모르는 걸로 할게. 그래. 너는 알리바이만 만들어놔. 내일 밤엔 집에 있었다고 해. 두 사람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회수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 녹음만 있으면 저놈들을 잡을 수 있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일 밤까지 시간이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강진우의 권력으로 무마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막아야 했어요. 다음 날 밤 저는 병실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강진우가 나타났어요. 주변을 살피더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문틈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강진우가 산소호흡기에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강진우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당신 누구야? 간호사예요. 환자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는 거야. 나가. 안 됩니다. 지금 촬영했어요. 당신이 산소호흡기를 만지려는 거 다 찍었어요. 강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당장 그거 내놔. 그가 제게 달려들었어요. 저는 재빨리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경비를 불렀어요. 살려주세요. 저 사람이 환자를 죽이려 해요. 뭐야, 무슨 소리야? 저분은 회장님 아들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는 거예요. 경찰 불러주세요.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강진우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간호사가 미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왜 죽여요? 녹음 있어요. 당신이 동생이랑 한 얘기 다 녹음했어요. 필름 얘기도 했잖아요. 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누구야? 대체 누구냐고. 임수연이에요. 당신 아버지를 산에서 구한 사람이요. 그 순간 병실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강승만 회장님이 의식을 찾은 거예요. 의료진이 달려갔고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강승만 회장님이 눈을 뜨셨어요. 수연아, 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필름은 안전한가? 네, 안전해요. 그리고 녹음도 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강승만 회장님이 강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진우야, 정말 끝까지 이럴 거냐? 아버지, 저는 그게 아니라. 됐다. 이제 끝이야. 경찰을 불러라. 박정훈 변호사가 이미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녹음 파일과 영상을 제출했어요. 필름도 함께요. 강진우가 체포됐습니다. 강미선도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라. 2번이나 죽이려 했잖아.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미 늦었다. 법이 판단할 거다. 경찰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강승만 회장님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수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2번이나 날 살렸어. 저는 회장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졌고 악인들은 처벌받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배신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 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돈이 사람을 어떻게 망치는지 똑똑히 봤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정에 설 거야. 그리고 모든 진실을 말할 거야.
회사도 바꿀 거고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해야지. 그게 내가 할 일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건 한 달 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어요. 금강그룹 총수 일가의 재판이었으니까요.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강진우와 강미선이 피해자 강승만을 살해하려 한 현장을 목격했습니까? 네, 목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산비탈에서 검은 SUV 2대를 봤어요. 우비를 입은 사내들이 강승만 회장님을 차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결박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칼로 찔렀습니다. 복부를 깊숙이요. 그 뒤 구덩이를 파서 묻었습니다. 산채로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강진우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증인이 직접 본 것은 사내들이지 피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증인, 그 사내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장님, 이제 그만 편히 쉬시죠. 아드님께서 아주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드님이라 함은 강진우를 말하는 겁니다. 강진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야. 난 그런 적 없어. 저 여자가 돈 받고 거짓 증언하는 거야. 판사가 망치를 쳤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강진우가 다시 앉았지만 눈빛은 도끼로 가득했어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다음은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강진우와 강미선의 대화였어요. 아버지가 곧 깨어나신대. 의사가 그러는데 이틀 안에 의식을 찾으실 거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일 밤에 끝낼 거야. 산소호흡기를 잠깐 끄는 거지. 그러면 자연사로 보일 거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어요. 오빠, 정말로 그렇게 하는 거야? 미선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버지가 살아나시면 우리는 끝이야. 강미선이 얼굴을 감쪽같이 가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도 공범이었으니까요. 검사가 영상을 틀었습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찍은 거였어요. 강진우가 병실에 들어가 산소호흡기에 손을 뻗는 장면이었습니다. 명확했어요. 피고인 강진우는 2번에 걸쳐 친부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한 번은 산에서, 또 한 번은 병원에서.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이자 존속살해 미수입니다. 강진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회사 경영 방침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검사가 필름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피고인과 피고인 강미선이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차명 계좌를 만들고 뇌물을 살포한 증거입니다. 피해자 강승만 회장이 이를 발견하고 고발하려 하자 살해를 결심한 겁니다.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차명 계좌 내역, 현금 거래 기록, 뇌물수수 녹취록. 모든 게 명확했어요. 강진우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회사를 위해서 한 겁니다. 아버지가 무리한 개혁을 하려고 해서 회사가 망할 뻔했어요.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뻔했다고요. 검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면 친부를 죽여도 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 무엇입니까? 피고인이 두려워한 건 직원들의 일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강진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음은 강승만 회장님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강승만 회장님이 강진우와 강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실망입니다. 분노도 있지만 그보다는 실망이 더 큽니다. 용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강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는 회사를 위해서 한 겁니다. 아버지가 개혁한답시고 회사를 망치려고 했잖아요. 강승만 회장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지킨 건 회사가 아니라 내 자리였어. 내 욕심이었다고. 아버지, 저 사람은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미 아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려 한 순간 가족의 인연은 끝난 겁니다. 방청석이 또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법정에서 고발하는 모습이 그게 옳은 일이긴 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강미선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오빠가 시켜서 저는 그냥 따랐을 뿐이에요.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 강미선도 비자금 조성에 적극 가담했고 살해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 공범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손을 쓰지 않았어요. 방조도 범죄입니다.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증인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금강그룹 직원들,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 차명계좌를 관리한 은행원들, 모두가 증언했습니다. 저는 매번 재판정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가족을 법정에 세우는 게 정의인가? 어느 날 강승만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내 표정에 다 쓰여 있어. 이게 옳은 일인지 고민하고 있구나. 네. 솔직히 말하면 가끔 헷갈려요. 가족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요. 나도 그래. 매일 밤 잠이 안 와. 진우와 미선이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거든. 내 무릎에 앉아서 웃던 모습, 아빠라고 부르던 목소리. 그런데도 계속하시는 거예요? 응, 계속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진짜 그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니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용서하면 그 아이들은 평생 죄책감 없이 살 거야.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처벌을 받으면 감옥에서라도 뉘우칠 기회가 생기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이 옳았어요. 진짜 사랑은 때로는 차갑고 엄격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최종 선고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진우는 친부를 2차례에 걸쳐 살해하려 했고 수천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다수의 공직자에게 뇌물을 공여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입니다. 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피고인 강진우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피고인 강미선은 공범으로서 범행을 방조하고 비자금 조성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강미선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강미선이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법정에 퍼졌어요.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재벌이라는 지위가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막대한 권력과 재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도덕과 법을 어겼습니다.
이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강진우가 법정을 나서며 강승만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미움도 애원도 아닌 텅 빈 눈빛이었어요. 회장님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회장님이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저도 옆에 섰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임수연 씨가 아니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그분은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을 용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용서는 피해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이려 한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지만 친자식인데, 친자식이기에 더 엄격해야 합니다. 남이라면 그냥 법에 맡기면 되지만 내 자식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건 제 책임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금강그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투명하게 경영하겠습니다. 모든 비리를 정산하고 깨끗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 제 자식들이 저지른 잘못을 속죄하는 길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와 회장님은 차에 탔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수연아, 네 아버지, 이게 옳은 일이었을까? 네, 옳은 일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아플까? 옳은 일이라고 해서 쉬운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옳은 일일수록 더 힘든 것 같아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는 무너졌을 거야. 저도 감사해요. 아버지가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옳은 일을 하는 용기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옳았는지, 가족을 감옥에 보내는 게 정의인지. 하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네, 옳았습니다. 범죄는 처벌받아야 하니까요. 설령 가족이라도요. 아니, 가족이기에 더 엄격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강승만 회장님도 어딘가에서 같은 별을 보고 계실까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옳은 일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든 얼마나 아프든 해야 할 일은 하는 거니까요. 그게 정이고 그게 사랑이니까요. 재판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강승만 회장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금강그룹의 모든 비리를 조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은 국고에 환수했어요. 회사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투명 경영을 선언하자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이 금강그룹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금강그룹 이사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제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회장님은 고집하셨습니다. 수연아, 자격이 없는 게 아니야. 당신은 목숨을 걸고 옳은 일을 했어. 그런 사람이 회사를 이끌어야 해. 하지만 저는 간호사였지 경영자가 아니에요. 배우면 돼. 나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 중요한 건 올바른 마음이야. 그렇게 저는 의료복지 부문을 맡아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금강그룹은 병원을 인수해 무료 진료 사업을 시작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제가 간호사 시절 꿈꿨던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과거 제가 억울하게 쫓겨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저를 모함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른 비리로 처벌받은 상태였어요. 당시 원장이었던 사람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수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용서라기보다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미움을 계속 갖고 있으면 제가 더 힘드니까요. 원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다만 앞으로는 약자의 말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권력 있는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요. 그 병원은 금강그룹의 무료 진료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아픔이 있던 곳이 이제는 희망을 주는 곳이 된 거예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깊은 산골에는 금강 숲속 도서관이 세워졌어요. 강승만 회장님이 직접 설계에 참여한 건물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이자 문화 공간이었어요.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과 저는 도서관 입구에 서서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수연아, 여기가 내가 처음 나를 발견한 곳 근처지? 네, 맞아요. 저기 저 언덕 너머예요.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죽었을 거야. 운명이었나 봐요. 제가 그날 밤 산에 올라간 것도 할아버지를 발견한 것도 도서관 정원에는 야생화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처음 구조되었던 구덩이 자리였어요. 이제 그곳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로 바뀐 거예요. 도서관 벽에는 회장님이 직접 쓴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닌 곁에 있는 사람의 수로 결정된다. 사람들은 그 글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은 수천억의 재산을 가졌지만 가장 큰 부는 저라는 딸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가을날 회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수연아,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될까? 이미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아니, 법적으로도 말이야. 너를 정식으로 내 딸로 입적하고 싶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족을 잃고 혼자였던 저에게 누군가 다시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진우 씨와 미선 씨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이미 내 자식이 아니야. 법적으로는 그렇겠지만 마음으로는 끊었어. 하지만 너는 진짜 내 딸이야.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하나니까. 아버지, 내 딸이 되어줄래? 네, 기꺼이요. 그렇게 저는 강승만 회장님의 양녀가 됐습니다. 강수연. 그게 제 새 이름이 됐어요. 혈연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주는 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도서관을 찾았어요.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어주고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과 나누는 시간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감옥에서 강진우와 강미선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어요. 회장님은 한동안 편지를 읽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아버지, 답장 안 하세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진심으로 뉘우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언젠가는 용서하실 건가요? 모르겠어. 하지만 미움은 없어. 그냥 슬플 뿐이지. 내가 그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게 후회돼. 돈만 주고 사랑은 주지 못했던 것 같아.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책임이야. 부모로서 제대로 하지 못했어. 그래서 더 슬픈 거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강진우에게서 또 편지가 왔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을 평생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요. 회장님이 편지를 읽고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조금은 아들다워졌구나. 답장 쓰실 거예요? 응, 써야지. 용서는 아직 못하지만 기다리고 있다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나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 거라고. 회장님은 그날 밤 긴 편지를 쓰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어른이구나. 이게 진짜 부모구나. 미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쉽게 용서하지도 않고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상대가 진심으로 변할 때까지.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회장님은 80세가 되던 해 회장직에서 물러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회사를 맡기셨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나보다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줘. 최선을 다할게요, 아버지. 저는 금강그룹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윤의 절반을 복지 사업에 썼어요.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공정한 거래를 했습니다. 회사는 성장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회장님은 도서관 옆 작은 집에서 여생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매주 그분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것이 제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우리는 도서관 정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수연아, 내 아버지.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저도 그래요, 아버지.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우리 참 잘 만났지? 네, 정말 잘 만났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손의 온기가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곧 떠날 것 같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누구나 떠날 때가 있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너를 만나서 진짜 가족을 얻어서 행복했어. 저도 행복했어요, 아버지. 그해 여름 회장님은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요.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이 살아생전 도운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유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숲속 도서관을 더 확장해 교육센터로 만들었어요. 회장님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 제 사명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후배들에게 회사를 넘기고 도서관으로 돌아왔어요. 회장님이 계시던 그 작은 집에서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성이 도서관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사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용기가 아니었어. 그냥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었어. 사람이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되잖아. 그게 사람다운 거니까. 젊은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야생화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처음 묻혔던 그 자리였어요.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희망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것이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평화롭게 웃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었어요. 누군가를 구했고 진짜 가족을 만났고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도서관 벽에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닌 곁에 있는 사람의 수로 결정된다. 그래요. 저는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회장님이라는 아버지가 있었고 제가 도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하게요. 회장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기분이었어요. 그곳에서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곧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야생화 향기를 실은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회장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와. 난 여기서 기다릴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인생이 끝나가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잘 살았으니까요. 사랑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이고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걸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